먼저는 지금 이 죽은 땅들의 사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죽은 땅들의 사회는 땅에 대해서, 이 땅이 생명공동체 땅에 대해서 또 문화적으로, 생태적으로, 법제도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다각도로 같이 사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기획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야생신탁 프로젝트의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랑 우리 야생신탁 근처에서 야생 포유류를 연구하고 계신 최서윤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야생신탁의 법률 자문 파트너로서 계셔 주시는 김보희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그 신유물론에 대한 저서랑 그리고 강연으로 저한테 너무 많은 영감을 주신 철학자 문규민 교수님이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강연자들을 강연자라고 하지 않고 균근들이라고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지하에서, 땅 아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연결돼서 땅에 대해서 사유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균근들도 그 식물 뿌리에부터 사상균이 붙어서 서로 그런 공생관계를 이루는 되게 특수한 관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상균이 실 같은 균사 같은 걸 형성하는데 그거를 이제 토양으로 쭉쭉 뻗어서 흙들이 흩어지지 않게 이렇게 뭉치는 역할도 하고 서로 완전히 얽혀가지고 식물과 식물 사이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야생신탁이라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모여 있는데 우리 균근들이 그 다양한 방면으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균근들이라고 칭해봤습니다. 야생신탁은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을 땅이랑 생명 공동체로 원상복귀하는,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같이 부동산을 사서 그걸 그냥 정말 야생에게 신탁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아주 간단한데요. 이게 실행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냐면, 우리 대도시 주변에 개발 압박이 영 없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생태적 연결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예산에 맞는 그런 땅들을 골라야 했고요.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가 진짜 땅한테 모든 거를 신탁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현재 법률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래서 우리 김모희 변호사님한테 조언을 구했고 다양한 방면으로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중에 추천해 주신 게 재단 명의로 사서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조언을 따랐고 대신 야생신탁 딱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진짜로 땅을 대변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감시기구로도 할 수 있는 걸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건 이게 금액이 저희 땅이 9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랑 함께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 재단의 모든 거를 같이 했던 우리 팔로워들만 가지고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이게 가 닿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홍보 과정에서도 정말 다양한 층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것도 뭔가 우리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아무튼 되게 다양하게 했는데 그래도 정말 신기하게 정말 많은 선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까지는 어찌저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할머니 흉내를 냈는데 왜냐면 이 야생신탁이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우리의 살던 고향은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때 만든 뭐 이런 아카이빙 북도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도시와 이전부터 이 땅에 발 딛고 살아오신 어른들을 만나 뵙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생태적 지혜를 좀 모으고 배워보고 기록하고 알리는 그런 아카이빙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근데 그걸 왜 하게 됐었냐면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으로서 제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진짜 생태적 미래를 향해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상의 재료를 어디서 찾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이 땅에서 자연이랑 부대껴서 자연의 일원으로서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겠다 싶어서 지역의 할머니들을 찾아뵀던 건데 그때 그 재료들, 미래를 상상한 재료들, 그 답이 제 나름대로 1년 동안 프로젝트에 임하면서 찾은 게 땅, 그리고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그 두 가지가 다 녹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내내, 내년에는 꼭 땅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야생신탁의 결실로 왔습니다. 왜 예전에는 밭농사를 다 여성들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시어머니나 뭐 친정어머니나 주변 이웃들로부터 이제 채종된 씨앗을 받아서 그걸 또 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야생신탁 프로젝트가 할머니들한테 받은 씨앗을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야생신탁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야생신탁은 땅이 부동산인 현 제도 그리고 돈을 주면은 자유랑 권리를 살 수 있는 이 현실, 이거 두 개를 타고 그대로 올라가서 딱 거기에서 벗어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은 거기를 파괴할 권리까지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생각해서 뭐 어디 땅을 사면은 거기에 나무를 베어버리고 집을 짓거나 아니면 전망 좋은 리조트를 짓거나 이래도 지금으로서 전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야생신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서 그 권리를 그대로 땅이랑 자연에게 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탈체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 야생신탁은 리와일딩을 국내에 도입해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우리 재단의 올해 대표 프로젝트인 야생의 재시작의 한 꼭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리와일딩 사업이 굉장히 보건생태학에서의 리와일딩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그걸 되게 문화예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대표적인 그 리와일딩 사례를 보면 아주 강활한 땅에 뭐 상위 포유류, 상위 포식자 아니면 대형 초식동물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핵심 보전 지역을 뭐 연결하는 그런 통로 이런 게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다만 이 야생신탁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땅 위에 인위적으로 그냥 직선 같은 걸로 지어진 부동산의 그 선을 해체하고 치워버리는 걸 상상해서 실현하는 그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이 정말 창발하도록 내버려두고 기대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리와일딩을 문화예술적으로 해석해서 실행한 것이라고 나름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생각해보면 야생신탁 대상지가 408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이 지금은 집주인분이 세입자분한테 그 땅을 빌려줘서 막 밭도 갈구고 가건축물도 막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인공적인 것이 없어졌을 때 그 이유를 상상해보면 그 주변에 숲도 있고 좀만 가면 공릉저수지랑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최세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거기에 뭐 오소리니 뭐 이런 다양한 포유동물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인공적인 것들이 치워지면 뭐 주변 숲에서 씨앗도 날라와서 식물들도 자리 잡을 테고 야생 동물들도 와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걸 많이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야생신탁이 어떻게 변할까? 막 상상을 해보곤 해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나름은 상상인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조사 보고서를 할 때 되게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나투라 얼바나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산업화 이후의 도시자연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도시의 그런 공원이나 아니면 야생동물의 생태 통로로서 만들어진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방치되었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공간들에서 사람들이 소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런 동물들, 야생동물도 그렇고 뭐 외래식물, 뭐 미생물, 뭐 그런 커다란 고양이, 개 이런 거에도 다 그 사람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버려진 땅 같은 황무지가 점점 완전히 자연으로 풍요로워지는, 그러니까 자연의 자발성이 작동해서 나름의 도시자연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자연의 모습은 대도시에 완전히 이렇게 통제된 그런 자연이랑은 또 한 발짝 비껴 있지만 또 완전히 잘 보존된 자연이랑은 또 다른 그런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또 발견한 것은 그 도시자연 안에서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역사적인 그런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베를린 주변에 버려진 것 같은 황무지에 그 베를린의 도시생태학자들이 거기 있는 식물들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가 봤는데 보니까 그 예전에 다른 도시에서 베를린을 가로지르면서 묻혀온 군인들이나 이민자들이 발에 묻혀온 씨앗이나 러시아 군인들이 자기네 말에게 먹일 건초를 싣고 온 마차에 있던 씨앗? 거기서부터 다 비롯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도시자연에 있는 그 각각의 생물들의 그 식물, 도시, 역사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측면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냐면, 그 도시자연이 갖고 있는 나름의 그 도시 생물 다양성?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도시자연의 새로운 미감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야생신탁의 그 토지도 새로운 도시자연의 어떤 미감을 탄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았는데요. 보존사상가 알도 레오폴드가 토지윤리를 말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공감을 느꼈거든요. 이거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그리고 땅 위에 사는 그 생물들과 관련된 그런 윤리를 토지 윤리라고 일컬으면서 토지 윤리야말로 완전 사회 진화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토지 윤리에 따르면 토지 윤리가 실현된 세상에서 인간은 더 이상 그 토지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 일원이고 그 안에서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토지의 생명 공동체를 굉장히 존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가 서로 토지의 생명 공동체로서 토지를 해방시켜줄 동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과 그래서 야생신탁에 많이 동참해 주시라는 말을 하면서 네, 저의 강연은 마치겠고요.